최백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얼굴이 젊어지셨어요. 네. 그래요? 피부도 반짝반짝하고 본업으로 돌아오니까는 항상 웃고 네. 오라는 방송국도 많고 이제 대표는 사퇴해서 난 모르겠고 이제 저기는 본업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오늘 주제는 뭡니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성장률이 이슈가 됐는데요. IMF에서 마이너스 1.2%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마이너스 3.2 대 미국 마이너스 8.2. 그러니까 원래 전망치는 2.0이었는데 예. 마이너스 1.2니까 예. 총 마이너스 3.2가 떨어진 것이고 그렇죠. 미국은 2.3을 전망했는데 5.9로 전망했으니까 총 8.2가 떨어진 것이다. 예, 마이너스. 그렇죠. 예. 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이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이 그동안에 지금 이제 추경을 4번 했어요. 거의 한 3조 달러 가깝게를 투입을 했어요. 3조 달러. 미국 GDP의 한 13%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도 한 2조 한 5천억 달러를 지금 찍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표가 저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의 한 0.7%뿐이 우리는 안 투입했어요. 근데도 성장률이 저렇게 우리가 가다 이거예요. 이거는 경제학자들도 웬만한 사람들 잘 설명하기 힘든 요인입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이 더 거만해지셨어요. 우린 더군다나 한국은행의 통화량을요 한 2조 원 이상을 오히려 줄였어요. 아, 오히려? 예. 근데도 저렇게 성장률이 좋다는 것은 우리도 정부가 돈을 더 많이 투입해서 우리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이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요. 자, 미국 실업자는 5주 만에 한 3,030만 명이 증가했어요. 야. 일주에 한 50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한 20% 조만간 돌파한다 그러는데 대공황 시절에 실업률이 한 24% 5% 됐었거든요. 미국의 실업률에 비해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아, 진도 빨리 안 하겠네요. K경제. 뭐든지 K를 붙여, 예. 이제. K경제를 제가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 일본 다들 지금 성장률이 다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넘겨보세요. 빨리 지나가시네. 예. 이 차이가 뭐냐면은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소비, 유통, 생산, 유통, 소비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면은 자영업자 같은 유통업자들이 쓰러지죠. 유통업자가 쓰러지게 되면은 기업이 이걸 물건 만든 걸 못 팔으면은 고용을 또 해고하게 되고 은행한테 빚도 못 갚게 되고 금융에서 일종의 먹이사슬체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코로나19 감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활동을 위축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은 그나마 안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안 끊어졌냐? 우리는 대외적으로 개방성도 유지를 했었고 일부 네티즌들이 막 중국 봉쇄해라 막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이 아니죠. 미래통합당. 거기가 일부 네티즌이라고. 미래통합당이 계속 봉쇄하라고 그러죠. 황교안 대표가. 근데도 이제 또 지금 없고 네티즌 이제 됐지. 그다음 그 개방성을 최대한 유지를 했죠. 정부가요. 그러면서 그 유지를 하려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적으로 진단도 하고 정은경 우리가 본부장이 나와서 맨날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도 이제 정부에 대한 믿음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도 자발적인 협조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신뢰를 준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사재기도 자제하고 이러면서 경제활동의 연결고리 파괴가 최소화된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수님의 이론인 예. 거죠. 예. 세계 최초의. 예. 이게 사회과학에 실제 있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역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 이거죠. 힘이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어떤 하나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능력인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얼마나 지난 30년, 40년 동안 변했는지 잘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부터 지난해 그러니까 검찰개혁까지 우리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가 지난 30년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요.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이제 성숙해진 거예요. 한국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눈치 문화라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눈치 문화라는 게 남의 생각을 읽고 그걸 배려하거나 고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눈치 문화가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유계 조직이 있는 데서는 소위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개성을 발휘를 못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또 열등감에 이렇게 했었죠. 근데 민주주의가 신장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하면서 배려하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저거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발휘하는 이런 식으로요. 2016년 우리가 촛불시민혁명 때라든가 지난해 검찰개혁에서 보세요. 서초동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다 쓰레기 치우고 심지어는 길거리에 있는 촌동까지 다 치우는 이런 모습들을 시민들이 보고 예국인들이 감동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온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변해온 겁니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는 이 K 방역으로 나타났다 이건. 한국의 방역의 성공 모델로. 이게 민주주의의 결과물이다. 교수님 그럴듯해요. 아, 그래? 일본이 도발을 했을 때도요, 우리한테 다가온 위기를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극복해낸 거잖아요. 우리 사회 시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신장이 된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죠. 우리 국민들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그걸 학문에서는 사회적 역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한 사회가 똑같은 노동력과 자본을 가지고도 만들어내는 힘은 틀리다 이거예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칼라가 안 맞는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청와대만 주인이 바뀌고 나머지 사회 각계 분야가 바뀐 게 없다. 검찰개혁하면서 우리 몸서리치게 느꼈잖아요. 언론개혁 몸서리치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예산 편성을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게 기재부인데 저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재부는 조선일보 논리하고 똑같아요. 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는데 돈을 얼마나 쓰냐면요. 총 들어간 게 14조 3천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3조 4천억 원이요. 국채 발행한 게. 요거하고 나머지는 다 세출을 조정한 거예요. 요게 GDP에 그러니까 0.18%예요. 지금 선진국가들은 최소한 10%에서 30%까지 투입을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저렇게 인색하게 굴고 앉았어요. 실제로 적자 국채를 발행한 건 3.4조에 불과하고 네. 나머지는 기존에 쓸 돈을 여기저기서 네. 추려가지고 그렇죠.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우리 GDP의 0. 얼마입니까? 0.18? 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자꾸 반대하느냐. 네. 그렇죠. 근데 정부가 이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중이 우리나라 38%, 선진국 평균이 한 109% 이렇게 됩니다. 예? 109%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굉장히 재정이 튼튼한 거예요. 뭐 정부가 쓸 여력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유로존은 100%, 선진국을 부른 나라는 109, 일본은 1등, 미국은 100%, 우리는 30%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 중에 가장 튼튼한 재정 아니냐. 근데 여기서 0.18 더 쓰는 게 뭐 그렇게 난리냐. 우리 지난해 GDP가 1914조입니다. 10%면 191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3조 4천억 원 적자 국채 발행하고선 그거 가지고 죽는다고 막 아우성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191조 이상씩 쓰고 앉아있는데 지금. 기재부가 왜 저러냐면 개인이 빚을 지게 되면 개인이 갚아야 되잖아. 국가 부채는 대통령이나 기재부 부총리가 갚는 거 아니죠. 세금 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자나 고소득자가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세금은요. 우리나라 한 42, 3%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공제받고 해가지고 안 내요. 근데 이 42%, 50% 미만에 있는 사람들도 국가부채 걱정을 해. 자기 세금도 안 내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국민들은 맨날 겁박을 하는 거야. 나라 망한다고 이렇게 막 겁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겁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국가부채 내는 걸 싫어하느냐? 그 국가부채 늘게 되면 기업,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이 사람들이 결국 많이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논리 자체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쪽에서 개발한 것이다. 그렇죠. 조선일보랑 똑같습니다. 기재부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논리를 내면화한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네. 기재부 공직자, 고위 공직자들이요. 김현장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업의 고문들 하고 있거나 재벌 그룹에. 또 하나는 정부의 예산 어느 부서에다 얼마만큼 줄 것인가 하는 건 기재부가 다 결정하게 돼 있어요. 막강한 부처죠. 한 해에 500조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네. 예산을 나눠주는 것이기 이 때문에. 돈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이게 권력입니까? 기재부에 와서 전부 다들 예산 따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들을 해요. 각 부서들도요. 근데 그 빚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걸 돈을 이제 쓰는 게 아무래도 억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기들 힘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소위 말해서 조직적인 이기심, 기득권 이게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고시 출신도 많고 엘리트들이에요. 내가 전교 1등이야. 근데 그분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한 40년간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기반한 경제 이론 공부해서 거기 간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적 자본주의 논리 이거에 완전히 내면화돼서 우리는 뭐냐면은 미국의 자유주의자들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가 기업과 자본의 그러니까 이익을 뒷받침하는 논리들이거든요. 기재부는 이 기업을 살린다 이런 데 돈 투자하는 건 그렇죠. 과감하잖아요. 전혀 인색하지 않잖아요. 개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무수히 명멸해가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이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내면화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존심, 열쇠는 내 거. 지금 내가 엘리트.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올 거라 이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온 작은 파도에 가지고 쓰러진 사람들, 임시직, 그다음에 뭐 일용직,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주로 취약하신 분들, 영세한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막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쓰러져도 괜찮은 것이냐? 지금 이제 큰 파도가 와서 쓰러지는 건 기업들을 할 때 쓰러질 때는 자기들이 막아주겠다 이거예요. 앞에 취약계층들이 쓰러진 거는 그건 그냥 알아서 저기. 그거는 복지가 할 일이고 자기들처럼 나라 살림하는 사람들은 큰 규모의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기재부가 아니거든. 개개인은 공무원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봐야 돼. 임시직, 일용직 이 근로자가 한 550만 명 정도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요. 자영업자도 그 정도 비슷하고요. 근데 임시직, 일용직 중에서 한 20%가 한 1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면은 월 한 179만 5,310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12달을 지급을 해주게 되면요. 14조 6천억 원뿐이 안 들어요.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1년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GDP의 0.7%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 정도만 혜택을 줘도 일단 지금 보릿고개 넘기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돈 쓰는 걸 아까워하고 됐다 이거예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국간을 지키는 최후 저지선이고 정치인들은 인기 영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가 없다고 느끼냐면 시대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냐 이건 다 시대정신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시대정신이 없다. 실무자는 없어도 되는데 의사결정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윗대가를 왕창 잘라야 된다. 아니 관료들이요.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의 눈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4월 24일자예요. 채권시장 강타한 추경 리스크, 적자 국채, 실물 경제 충격이 일어나나 하면서 3차 추경 발표 장기금리 급등.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큰일 난 것 같아. 그래. 뭐 이렇게 해놨어요. 채권시장에 따르면은 국채 3년물 금리가, 3년물이라는 것은 만기가 3년짜리 채권이요. 금리가 전일 대비 이렇게 올랐다 이거예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들이 금융비용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예. 매달 갚아야 되는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이자 갚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정부가 돈을 쓰는 대신에 민간 부분들이 돈을 못 쓰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논리다 이게.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돈을 쓰는 거는 안 좋은 거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하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 사느라고 빌린 대출금 그것도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 금리도 안 올라갔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자, 넘겨보세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공갈 친다를. 자, 이게 지금 국고채 3년물 수익률 추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4월 24일 날 1.04% 하다가 네. 4월 24일 날 1.02%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올랐다는 기사를 어떻게 쓴 거냐면은 우리 네.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은 장 마감하기 전에 올랐다 내렸다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를 딱 타이밍 잡아가지고 장 중에 그게 이제 1.04로 잠깐 올라갔을 때를 가지고 올랐다고 쓰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최근까지 계속 떨어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오히려요. 떨어지고 앉았다가 뭡니까? 교수님. 기술적인 거짓말이네. 그렇지. 기술 들어온 거구나. 이거 누가 체크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쳐다보거든요. 사기꾼. 조선일보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적자 국채만 편성하지 말라고, 돈 쓰지 말라고. 지들 마음대로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관료들이 거기에 눈치 보면서 이제 움직인다 이거죠. 채권은 사실 국제 채권 시장에서 되게 결정되는데, 자 이제 넘겨보세요.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이제 끝내시죠.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자 미국채.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안전한 채권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란 말이에요. 4월 23일 날 0.27%였었는데 5월 4일 0.26이야. 저 맨 위에 파란색으로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오른 거야. 미국은 오히려. 국채 수익률은요. 채권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국의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한국의 채권 가격은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채권의 가격이나 주식의 가격은 언제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 때 오르는 거잖아요. 한국의 채권이 굉장히 인기 있는 채권인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한국 경제가 코로나 영향을 최소로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넘겨보세요. 너무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오늘 배울 용량을. 자, 이게 우리가 국가신용 등급이에요. 국가신용 등급. 일본이 밑에 있네요. 그렇죠.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두 등급이나 낮은 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갚을 능력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기쳤다. 그렇죠. 국제시장에서 지금 한국의 채권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 실제로 한번 더 넘겨보세요. 이제 그만하시죠. 자, 이게 외국인들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규모예요. 지난해 연말보다 올해 3월 3개월 동안에 9조 원이나 더 매입이 증가하고 있어요. 인기 네? 좋다. 그렇죠. 우리나라 채권을 못 사서 안 달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국제시장에서. 한 달까지 났을까? 인기가 좀 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이 적자 국채 발행하게 되면은 나라 그냥 다 거덜날 것처럼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재정 건전성이라는 논리. 그렇죠. 그거가 무너지는 게 싫은 거지.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좋아봐.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먹힐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교수님 들어가시죠, 이제. 제가 볼 때는요, 12월 달까지면 7개월이잖아요. 7개월 동안 이번에 준 것만큼 7개월을 줄 때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GDP 대비 한 5%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매달 100만 원씩 주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도 된다. 7개월. 저도 5%뿐이 안 증가한다 이거야. GDP. 나는 찬성! 1년 후에요. 소득에 그러니까는 감소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금을 해소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써서 다 고만고만한 중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데 그런 거는 녹아서 사라지는 돈이고 큰 기업에 줘서 큰 기업이 살고 이것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그만하시죠, 취약계층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적폐지 뭐가 적폐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